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장별 기출문제집을 풀어볼 강사 현숙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하고요. 2교시 과목이죠.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내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론의 1장은요.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분포를 봤더니요. 19회 20일에는 2문제가 나왔고요. 22회에는 1문제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은 애도 있지만 평균 출제 문항수는 1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라고 준비하시고요. 많이 나오면 지금 19회 21회 같은 경우는 2문제까지도 여기에 할당을 했기 때문에 2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의 기출 포인트는요. 바로 플렉스너 비판. 네, 요지가 뭔가, 그린우드가 제시하는 전문직의 속성은 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3장에 가시면 저랑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이 챕터에서도 다루는 바가 있지만 3장의 역사를 가면 플렉스너 비판의 의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린우드의 전문직의 속성도 3장 역사에서 또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 다른 챕터에서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 중시, 거시, 실천 분류 문제는 사례에 따라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요것 자체의 개념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미시적 실천, 중시적 실천, 거시적 실천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이나 가족 정도까지는 미시, 그 다음에 중범위는 의미가 부여되는 집단,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에 따라서는 가족을 중범위에 넣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중범위는 의미가 부여되는 집단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 같은 경우는 거시는 지역사회나 국가 단위까지 아주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천론에서 우리가 개입의 대상으로서의 미시, 중범위, 거시를 분류하시는 거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을 말한 브롬펜 브레너가 생태체계 구성을 말할 때 미시, 중시, 거시 이런 말 하는데 그거하고 그 단어는 같지만 명명은 같지만 내용성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실천론 1장에서 대상에 따른 대상의 크기에 따른 범주를 물어볼 때에는 그걸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 구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적 배경이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특히 최근 5년간을 보면 이 1장 챕터에서 이념적 배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법 나온다라는 걸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시, 중시, 거시 실천 대상의 크기에 따른 분류는 단순히 뭐 어떤 대상이면 어떤 분류냐 뭐 이런 걸 연결하는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사례로 응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실 때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 챕터 1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 통제적 측면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이념은 무엇인가? 1번 인도주의, 2번 민주주의, 3번 박애사상, 4번 사회진화론, 5번 다양화. 정답은 사회 진화론이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사회복지 실천에 사회 통제적 성격이 없다? 아니요.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회 진화론이 이제 그 대표적인 통제적 측면과 연관된 이념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보면 COS, 자선조직회라 그러죠. 자선조직회,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인보관이 있는데요. 자선조직회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이념이 바로 사회진화론이고요.
그 다음에 인보간에 영향을 미친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자선조직회에 영향을 미친 것 이것 외에도 사회진화론 외에도 뭐 박애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할 때 이 내용들이 중요한데 간단히 자선조직회는 바로 사회진화론, 우리가 적자생존의 원리라 그러죠. 적자생존의 원리가 뭡니까? 적합한 거는 살아남고 적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원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진화론의 이 적자생존 원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빈곤을 개인 탓했습니다. 개인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부자는 근면했다, 그래서 부를 얻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부자는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사회 적합계층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적합하다, 본인이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냐,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한 거죠? 사회 통제적 처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통제적 처우를 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더라도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선조직회는 물론 박애사상 이런 것도 갖고 갔지만 진화론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이념적 배경으로 따라서 사회 통제적 성격이 없다? 아니요. 사회 통제적 성격을 가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것까지 가시기를 적극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상들을 간단히 언급을 한다면 인도주의는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뭐 인류 공존 뭐 이런 거고요. 민주주의는 뭐 당연히 평등, 인간의 권리 이런. 그 다음에 박애사상은 뭐 여러분들이 뭐 종교나 이런 어떤 국적이나 인종 이런 걸 초월한 인간의 뭐 이런 걸 얘기했고요. 다양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준에 매일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런 것과 관련되는 이념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문제에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 통제적 성격을 가진 이념은 사회 진화론이고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자선조직회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률 69%입니다. 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민주주의가 15%나 나왔는데요. 민주주의의 그 사상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건 인보관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 연결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개인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개인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별화에 영향 미쳤죠. 개인의 권리와 의무 강조 미쳤죠. 최소한의 수혜 자격의 원칙 영향 미쳤죠. 사회적 책임을 중시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1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개인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대비적인 영향을 두 가지를 미쳤어요. 하나는 오는 날까지도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의 원리인 개별화이죠.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개별화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인간을 함부로 획일화하거나 함부로 표준화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주의 역시 빈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탓을 했냐면 개인 탓을 했습니다. 개인의 문제이다라고 본 거죠. 개인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개인주의 이념 역시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최소 수혜 자격의 원칙, 이거 뭐예요?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정말
받을 만한 사람만 받고 줄 사람만 주자 막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혜 자격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실천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원리인 개별화의 원리로 실천의 원리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아주 조금 좀 대비적인 걸로 빈곤에 대한 개인 탓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수혜 자격의 원칙, 엄격한 심사를 통한 빈곤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책임의 중시는 지금 이 설명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아시겠죠? 왜? 바로 빈곤에 대한 개인 탓을 했기 때문에 빈곤의 구조적 문제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중시는 해당하지 않는 거지요. 자,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정답은 1번인데 정답률이 53%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분산도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32%나 나온 5번을 봤더니 모두 다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최소 수혜 자격의 원칙은 빈곤을 개인 탓한 건데 빈곤을 개인 탓하면서 사회적 책임이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기는 어렵지요. 이거 되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금 논리적인 생각들을 연결해 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3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인행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각 문제를 풀고 나면 우리 나눔의집 교재들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각 문제마다 기출회독의 키워드를 연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보시고요. 지금 강의 듣는 화면 아래 보시면 다 기출회독 강의를 연동을 해드렸습니다. 챕터별로 그런 도움 적극적으로 내가 약한 챕터다라는 게 느껴지신다면 장별 기출문제집 자체가 어떤 장에 내가 어떤 챕터에 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거니까 그럴 때는 기출회독을 연동해서 같이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거시라 함은 실천론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의 크기에서 거시입니다. 이때 대상의 크기에서 거시는 지역사회나 국가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 거시 수준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국가 단위니까 이런 단위를 국가 단위 얘기한다라는 거는 제도를 바꾼다라거나 제도를 어떤 법을 제정한다거나 또 어떤 법을 개정한다거나 이런들의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잘했죠? 다문화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고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하면 거시 수준의 지역사회 단위 이런 지자체 단위로 큰 단위에 개입을 한 거니까 대상의 크기에 있어서 거시 수준하고 일치합니다. 2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소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집단 프로그램, 의미가 부여되는 집단을 마련해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라는 건 바로 중범위, 중시적 실천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소집단이다라는 거는 중시적 실천과 관련되죠. 우리가 미시하면 주로 개인, 가족, 중범위 하면은 의미가 부여되는 집단.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지지집단 프로그램을 한다라거나 또 학교에서는 나에게 특별히 의미가 부여된 친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집단은 뭐에 들어갈 수 없다? 거시 수준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지금 부모 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소집단을 진행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나머지 맞는 거시 수준을 묶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피해학대 노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제도 개선이니까 것이 들어갔죠. 4번 장애인 복지에 필요한 정부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 이거 역시 뭐예요? 장애인 복지라는 제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대하는 거니까 거시적 실천이죠.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 이것도 뭐예요? 제도화라는 것 안에는 정책, 법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런 정책 토론의 개최도 거시적 실천이죠. 지역사회 단위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거시 수준의 실천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거시 수준의 그러니까 수준의 개입이 아닌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 수준의 개입들이 지금 아닌 것 찾아서 집단에 해당하는 걸 2번 찾았지만 나머지는 거시 수준의 개입을 잘 설명해 준 예제잖아요. 그것들을 가져가시는 게 학습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문제가 나와도 예제에 대한 반응력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다.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부 예산 제도와 관련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를 단위로 국가 수준에서 이렇게 큰 단위로 움직이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률 한번 볼까요? 92%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중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린우드가 제시하는 전문직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윤리강령, 전문직 문화, 사회적 인가 혹은 승인, 전문적인 권위, 체계적 이론, 이 5가지가 바로 그린우드가 제시하는 전문직의 속성입니다. 그 얘기는 풀어서 말하면 그린우드가 전문직이라 함은 이런 속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5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거는 최근 5년간의 기출 문제집인데요. 이전에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그때는 이 5가지 속성인 것은 아닌 것은 이라거나 해서 이 5가지 요소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요번 여기 19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단순히 그냥 5가지를 암기한 수준을 넘어서 내용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박스에서 설명하는 건 이 중에 뭡니까? 라는 문제를 낸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기 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누구의 자기 규제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사회복지사의 자기 규제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지켜야 될 전문적 행동 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정답은 뭡니까? 1번 윤리강령이죠. 자, 윤리강령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5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보더라도 윤리강령 자체는 클라이언트 보호도 있지만 또 한 축이 뭐냐면 사회복지사의 보호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보호라는 것은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보호라는 거죠. 예, 이 2가지 차원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인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행동 기준과 원칙이 윤리강령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겠지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5차 개정이 거의 전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 내용들 정확히 아셔야 돼서 요 다음 강의에서 그 부분들을 비중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78%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문적 문화 역시 전문직 속성에 그린우드가 제시한 거 들어갔는데, 전문적 문화라 하면 그 직업군이 갖고 있는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을 말하는 거고요. 사회적 인가라고 하면 뭡니까? 사회적 인가 승인, 사회적으로 그 전문직에 부여된 권한과 특권을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권위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부여된 권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이론이라 하면 뭐예요? 그 직업군, 그 전문직만의 체계화된 독자적인 지식 기반
기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5가지 일단 다 암기해 주시고요. 이걸 그린우드가 제시한 5가지의 전문직 속성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나아가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제가 좀 짚고 가야 되는 건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사회적 인가하고 전문적 권위를 좀 헷갈려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사회적 인가는 사회가 인정해주는 부분이고요. 전문적 권위는 클라이언트가 그 사람의 전문직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누가 인정하는가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사회적 인가, 사회적 승인은 그 사회에서 하는 거고, 전문적인 권위는 클라이언트가 이 사회복지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권위는 권위주의적이다 하는 이런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권위는 이때 authority라 하면 이 사람은 내 문제에 대해서 안개 속에 있지 않고 엉킨 실타래 상태로 있지 않고, 이 사람은 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직업적 철학을 가지고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때 생기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5가지 암기하시고요. 각각의 뜻 정확히 잡아주세요. 자, 이 문제 형식은 이 안에 지금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인정하는 전문직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인정하는 것이다 하면은 전문적인 권위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정확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 지금 일장과 관련돼서 이념과 관련된 문제들이 잘 나온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19회 때 나왔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인도주의 당연히 있었죠. 민주주의 있었죠. 개인주의 있었죠. 그 다음에 제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 다양성은 우리가 상대적인 것들을 인정해주고 차이를 수용해주고 이런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모두 다 속해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 봤더니요, 29%밖에 안 됐어요. 그쵸? 그러고 4번을 봤더니 63%나 됐는데 참 이게 재밌는 게 4번에 63% 정답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그러면 4번이 뭘 버렸나 봤더니 개인주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때요? 학습이 바탕이 되지 않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 아까 개인주의가 바로 무조건 최소 수혜 자격의 원칙이고 안 주고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개인주의를 봤더니 이게 오늘날까지 중요한 실천의 원칙으로 작동하는 게 개별화의 원칙에 영향을 미쳤죠. 오늘날까지도 클라이언트의 고유성을 인정해주는 이걸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최소 수혜의 원칙, 그래서 빈곤의 개인 탓을 한 이거에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한 친구라면 개인주의가 이 2가지 원칙을 미쳤고, 개별화는 오늘날까지도 아주 중요한 실천의 원칙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념적 배경으로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이념적 배경에 대해 학습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을 해?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얘를 버린 사람이 63%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날의 기분이나 느낌적인 느낌, 그날의 그 단어가 주는 내 인상, 이걸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의 개인주의가 품고 있는 내용에는 오늘날 개별화의 원칙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최소 수혜의 원칙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러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접수하고 응시하고 도전을 했다라는 건 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2급보다 1급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1급에 도전했다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위한 과정이라는 어떤 것들을 치러내야지 진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학습에 조금 성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률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성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하고요. 사회복지 실천론 1장,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